안녕하세요, 여러분. 5월치고는 선선한 날씨에 5주차 수업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수업할 내용은 미술 표현 매체의 흐름입니다. 제목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겠지만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최대한 쉽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저작물 저작권법에 관한 안내 잠깐 보실게요. 자, 이제 제목에 나왔던 매체란 무엇일까? 매체란 미술 표현을 위해 선택된 물질적인 재료입니다. 회화, 조각, 건축. 크게 보면 이런 것도 각각 매체라 할 수 있고, 보통은 수채화에서 쓰는 안료, 유화의 기름, 조각으로 치면 찰흙, 디자인으로 봤을 때는 컴퓨터. 이런 물질들을 우리가 보통 매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교과서 58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참고 작품들과 매체들이 나오는데 전통 매체 58페이지, 현대 매체 59페이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전통 매체는 선사시대의 식물 광물질, 프레스코 템페라는 유화가 발명되기 전까지 서양에서 대세였던 그런 표현 매체들이고요. 15세기에 네덜란드 판 에이크가 유화를 창시했습니다. 현대는 20세기의 미술 매체들을 말하는데 마르셀 듀샹이 셈으로 큰 충격을 줬던 그 오브제, 그리고 지금도 여러 공간에서 많이 설치를 해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설치 미술, 행위 예술을 말하는 퍼포먼스, 움직이는 키네틱 아트, 기술과 예술의 만남인 미디어 아트, 자연을 화폭 삼아 작품을 하는 대지 미술까지 우리가 미술 표현 매체의 흐름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스페인의 산탄데르 지방에 가면 동굴 안에 이런 그림이 있어서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을 한다고 해요. 천장과 벽에 살아있는 것 같은 동물들이 이렇게 많이 그려진 알타미라 동굴벽화인데 구석기 시대인이 그렸다고 우리가 들어도 대단히 놀랍구나 생각되는 사실적인 그런 동물들, 역동적인 동물들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동굴의 조명도, 그리고 올라가서 이제 지지해주는 장치도 마땅치 않았을 텐데 이런 벽화들을 그렸다는 걸 보면 대단한 노력과 정성인 것 같아요. 알타미라 동굴 벽화는 기원전 12,000년경으로 추정되고요. 스페인의 동굴 유적이고 이 동굴 벽화는 특히 구석기에 그려진 벽화들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벽화로 꼽히고 있어요. 매머드, 술록, 들소, 사슴 등이 흑, 적, 갈색 등으로 컬러로 그려져 있고요. 이 컬러를 만들었던 천연 물감은 바로 인류 최초의 자연 물감들인 숯, 식물, 그리고 적토, 황토, 백토 등에서 추출한 광물질 물감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최초의 표현 매체고요. 르네상스로 넘어가서 보티첼리의 비너스의 탄생을 함께 보겠습니다. 아름다운 여주인공 때문인지 이 작품은 광고와 패러디에 자주 등장하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의 재료인 템페라는 현대에 잘 쓰지 않고 중세 근대 시대에 썼던 재료인데요. 작품을 잠깐 설명을 보면 비너스가 중앙의 진주 조개 위에 서 있고 왼쪽에는 서풍의 신 제피루스, 오른쪽에는 계절의 여신 호라이가 등장해서 비너스를 맞이합니다. 달걀 노른자와 아교를 섞은 불투명 안료인 템페라 기법을 사용한 작품입니다. 템페라 기법이란 달걀 노른자만 잘 걸러서 이렇게 안료를 만들기 위해서 잘 섞고 특히 접착력을 위해서 아교를 섞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대에도 간혹 사용하는 화가들이 있긴 하지만 만드는 법이 조금 까다로워서 거의 잘 쓰이지 않고 있어요.
보티첼리의 또 다른 작품 프리마베라, 이 작품도 워낙 미적으로도 뛰어나고 그리스 신화를 다룬 아름다운 작품이기 때문에 같이 감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같은 르네상스 시대의 좀 그 뒷세대인 미켈란젤로의 아담의 창조는 프레스코 기법입니다. 이 작품은 1주차 강의 때 설명을 했는데요. 미켈란젤로가 약 4년에 걸쳐 제작을 했고 성경 이야기를 다룬 어마어마한 규모의 시스티나 성당 천장하고요. 기법은 벽에 회반죽을 바르고 보통 당시에 건축물들은 벽에 회반죽을 발랐어요. 그 반죽이 마르기 전 젖은 상태일 때 채색해서 완성하는 기법입니다. 그러니 이 넓은 벽에 회반죽이 젖어 있는 상태일 때 빠르게 작업을 해야 됐기 때문에 상당히 숙련된 화가들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 공간을 함께 채워나갈 도제들도 많이 활동을 했는데 미켈란젤로의 시스티나 천정화 같은 경우는 한 천재가 거의 혼자 그 일을 했다고 해서 더 사람들에게 경악을 주었던 그런 역사적인 걸작이기도 합니다. 같은 시대의 라파엘로도 바티칸 궁에 아테네 학당이라는 이 작품을 남겼는데 여러분도 아마 들어본 사람이 많을 거예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중앙에 있고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 시대 철학자들이 이곳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는 작품입니다. 역시 벽에 프레스코 기법을 사용했고요. 자, 이제 기법상은 다음 기법인데 시대적으로는 약간 앞으로 돌아간 판 에이크의 아르놀피니 부부의 초상입니다. 두 사람이 뭔가 선서를 하고 있는데 부유한 상인 아르놀피니와 그의 약혼녀인 조반나가 결혼 서약을 하고 있는 장면이라고 합니다. 인물의 표정과 의상, 침대 벨벳 시트, 소품과 강아지 털 질감까지 정교하게 표현한 그런 화가의 기교가 놀라운 작품이고요.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 이전 시대의 재료와 달리 풍부한 색채 표현과 세밀 묘사가 가능한 유화였기 때문이고 이 유화를 창시한 사람이 바로 이 판 에이크입니다. 이 작품은 특히 남자 주인공이 러시아 대통령을 닮아서인지 기억이 더 잘 나고요. 방 안에 여러 물건들이 유화를 사용해서 아주 세밀하게 표현된 기법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가 부분적으로 한번 감상을 하겠습니다. 뒤에 있는 거울에 이 장식들과 화가의 사인 그리고 그 오른쪽에는 천장에 달린 조명의 이 묘사들이 거의 사진에 가깝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결혼의 의미 중에서 충성을 상징하는 강아지 그리고 거룩한 장소라는 의미의 벗은 신발까지 판 에이크가 뛰어난 기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유화의 창시자답게 자신이 고안한 재료를 멋지게 이곳에서 잘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현대의 문제작 뒷상의 셈입니다. 보다시피 그냥 남자의 소변기인데요. 제조사의 서명, 본인의 서명이 아닌 제조사의 서명을 해서 독립미술가협회에 출품을 했으나 당당히 거부됐다고 합니다. 오브제란 프랑스어로 물건을 말하며 사물을 원래 기능 대신 미술품으로 전시함으로써 전통적인 예술관념을 뒤집었습니다. 작가는 제작을 하지 않죠. 오브제를 선택하고 새로운 명칭을 부여함으로써 재창조한 것을 이 작품으로 한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자전거 바퀴와 의자만을 활용해서 움직이는 자전거 바퀴라는 작품을 또 오브제로 디샹이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피카소는 좀 재치있게 자전거 안장과 자전거 손잡이만을 가지고 황소의 머리를 만들었습니다. 이 작품은 좀 특이한 게 너무나 황당한 결합이기 때문에 낯설게 하기라는 그런 기법이 되고요. 사람들에게 뭔가 초현실적인 느낌을 주게 한다는 건데 달리는 두 개를 결합시킨 오브제 작품을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다음 설치미술은 한국의 미술가 서도호의 작품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공간을 점유하고 있는 이 한옥의 문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푸른 천으로 만들고 비치는 그런 얇은 천의 특징 때문에 뭔가 비현실적인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한옥의 소슬대문을 푸른 헝겊으로 섬세하게 형상화한 작품이고 제목은 투영이고요. 교과서에 있고 외부와 단절된 건축이 아니라 유연하고 소통하는 공간을 추구하고자 반투명 천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설치미술이란 공간 전체를 작품으로 체험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작품이 설치된 그 공간 자체가 주는 그 느낌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한다고 할 수 있고요. 공간을 차지하기 때문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철거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 서도호 작가는 한옥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 기억을 한옥을 천으로 재현해서 공중에 띄우는 방식으로 설치미술을 제작을 했었고요. 지금은 해외에서도 크게 관심을 갖고 있는 한국의 설치미술가 중에 한 사람입니다. 네, 뭔가 모를 그런 독특한 느낌을 주고 있어요. 이 작품은 1960년 이브 클랭의 행위예술, 즉 퍼포먼스의 장면입니다. 이브 클랭은 벌거벗은 여인들의 온몸을 붓으로 생각을 해서 캔버스나 종이에 푸른 물감을 찍는 그런 행위예술을 하도록 했습니다. 왜 이런 행위예술을 했나? 뭔가 인체의 흔적이 인간의 어떤 에너지를 표현을 하는 모습을 상징한다고 하고요. 여성의 인체가 완벽한 모습이기 때문에 인체가 완벽하기 때문에 붓 대신 누드 모델을 사용했다고 작가는 얘기했고요. 이 행위예술 퍼포먼스는 예술 개념을 육체적인 행위를 통해 표현하는 그런 예술을 말합니다. 꽤 옛날에 이런 퍼포먼스들이 많이 이루어졌어요. 요즘에도 물론 미술관이나 거리에서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 작품은 뭔가 우리 눈에 익은데요. 지난번 1주차 강의 때 설명했던 얀센의 아니마리스 우메루스입니다. 현대 키네틱 아트의 대가 융합미술가 얀센의 작품인데 우리가 영상까지 봤기 때문에 사진을 잠깐 보고 넘어갈게요. 네, 어떤 원리인지 간단하게 다시 설명하면 플라스틱 관이 등에 달린 깃털 또는 깃발로 인해서 바람에 반응해서 풍력을 통해서 움직이도록 만든 작품이고 키네틱이란 동적인이라는 뜻의 용어로 움직이거나 작품 속에 움직이는 부분을 표현한 미술 작품을 우리가 키네틱 아트라고 부릅니다. 현대 매체 중에 이제 대지를 캔버스 삼아 인간의 행위 자체가 부시되는 대지 미술입니다. 대지 미술의 예는 데네반의 모래 예술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마치 외계인이 지구에 만든 흔적 세계의 불가사의 그런 느낌을 줍니다. 하지만 사실은 데네반이라는 작가가 나무 막대를 이용해서 하나하나 선을 그어서 해변에 그림을 그렸고 파도를 맞으면 자연 소멸되도록 하는 그런 작품입니다. 광활한 대지가 캔버스고요. 이 사람이 만들어낸 아름다운 나선형은 자연성의 회복이라는 주제를 담고 있고 일정 기간 후에는 자연 소멸되거나 철거되기 때문에 환경을 파괴하지 않습니다. 미술관을 떠나서 우리가 사는 자연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미술 작품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돌을 닦듯이 해변의 모래를 기하학적인 선을 통해서 어떤 조형 예술로 만든 모래 예술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항공 사진으로 봤을 땐 상당히 거대한 규모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제 현대 매체의 마지막 순서 미디어 아트를 소개하겠습니다.
61페이지에 나와 있는 우리나라 미디어 아트 먼저 소개할 텐데요. 광화문의 빛너울 행사 때 이 광화문 앞면, 건물 앞면을 우리가 파사드라고 하는데 파사드에 화면을 띄워서 이런 미디어 아트를 우리는 미디어 파사드라고도 부릅니다. 광화문 빛너울 축제 때의 행사 장면입니다. 한국 건물, 전통 건물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어떤 텍스트, 한글을 띄워서 또 우리나라의 어떤 문화를 소개하는 그런 미디어 파사드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많은 시민들이 호응을 했었네요. 프랑스의 리옹에서는 해마다 리옹 빛의 축제가 열리는데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디어 아트라고 합니다. 역시 건물 앞면인 파사드에 화면을 띄우는 미디어 파사드 기법을 주로 쓰고 있습니다. 교과서 59페이지에도 리옹 빛의 축제 사진이 있는데 이것은 전쟁과 흑사병 때문에 두려움에 떨던 리옹 사람들이 가장 높은 언덕 상원에서 촛불을 밝히던 전통에서 비롯된 행사고요. 미디어 파사드 쇼가 축제의 하이라이트고 이런 미디어 아트는 미디어의 기술적 측면이 예술과 결합한 것으로 영상부터 인터넷에 이르기까지 첨단 기술과의 결합이 이루어지고 영역은 점점 광범위해지고 있습니다. 리옹 빛의 축제에 움직이는 영상으로 보여드립니다. 직접 가보진 못했지만 너무 멋있네요. 자, 이제 미디어 아트에 교과서에 나와 있는 한국의 미디어 아트 작가 이이남의 미인도와, 제목이 기네요. 미인도와 벨라스케스 그리고 개미 이야기를 우리가 영상으로 보려고 합니다. 한국의 신윤복이 그린 미인도와 벨라스케스 그림의 주인공들이 옷을 바꿔 입는 그런 방식으로 약간 재미있게 구성한 미디어 아트고, 이 작가는 특히 한국 미술을 소재로 해서 많은 자신의 독특한 작품들로 호응을 받고 있는 그런 작가입니다. 이 작품을 마지막으로 5주차 미술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수업 봐주셔서 감사합니다.